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3페이지서부터 우주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주론 하면은 제일 먼저 거기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우주는 멈춰 있다. 정적 우주론. 이건 누가 얘기했죠? 이거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얘와 반대가 된 게 팽창 우주론. 팽창 우주론은 거기 나온 것처럼 이름 중에서 누구만 기억해달라? 프리드만이라는 사람만 지금 기억해달라라고 했어요. 이 이름은 지구과학 시간에 나중에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승? 팽창 우주론이 승. 이때 증거가 되는 건 뭐다? 허블 법칙이다. 허블 법칙이라는 게 있었다. 허블 법칙이라는 게 있었다 정도까지만 합시다. 자, 허블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팽창 우주론의 증거다. 자, 그럼 팽창 우주론이 이겼어요. 자, 팽창 우주론은 다시 둘로 나뉘죠. 거기 나온 것처럼 무슨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과 그 다음에 무슨 우주로 나뉘죠? 그 옆에 나온 것처럼 정상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 가모프.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 호일. 근데 누가 이겼다? 빅뱅 우주론이 이겼다.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빅뱅 우주론만의 증거 해갖고 두 가지 나왔었죠. 우주 배경 복사 몇 켈빈, 현재 3켈빈으로 측정된다. 자, 그런데 최초에는 어땠는데? 더 뜨거웠는데 몇 켈빈으로? 3000켈빈으로. 그래서 3000켈빈이었던 우주 배경 복사가 현재는 몇 켈빈? 3켈빈으로 측정된다. 우주 모든 방향으로 해갖고 증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뭐였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것도 우주가 모해야지만, 둘 다 결론은 우주가 모해야지만, 온도가 어떻게 해야 되지만, 하강해야지만, 즉 우주가 식어가야지만 설명이 가능했다. 자, 그럼 허블 법칙은 우주가 식는 거랑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 대신 커진다, 팽창한다의 증거다. 그런데 저 밑에 있는 두 가지는 팽창해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가 감소해야지만 설명이 가능하다? 온도가 감소해야지만 설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왜 빅뱅 우주로는 온도가 감소하는 게 설명이 되고 정상으로는 안 되냐? 둘 다 팽창은 맞다. 다만 얘도 팽창은 맞지만 정상 우주로는 물질이 어딘가에서 새롭게 생성된다. 새롭게 생성되기 때문에 밀도의 감소가 있다 없다? 밀도가 일정하다. 얘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대신 빅뱅 우주로는 밀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왜? 우주는 커지는데, 즉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정상 우주론에서 좋은 점은 뭐냐? 좋은 점. 우주가 커지니까는 어딘가에서 물질이 새롭게 생성되니까는 뭘 얘기하기 좋다? 별의 탄생을 얘기하기가 좋다. 라는 장점은 있다. 근데 단점. 아니, 도대체 물질이 왜 무에서 창조하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다. 질량이 왜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 빅뱅 우주론. 우주는 커진다. 하지만 우주의 물질의 질량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밀도가 감소한다, 온도가 감소한다, 다 좋다. 근데 단점이 하나 발생했죠. 그러다 보니까 별의 탄생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린 미리 배워서 알겠지만 우주 배경 복사가 현재 몇 켈빈에서 3000켈빈에서 3켈빈으로 측정이 되는데 우주 모든 방향에 거의 균일하게 라는 표현을 쓰죠. 거의 균일하게 라는 표현을 쓴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일부 에너지가 높은 곳이 있다.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뭐가 탄생하고 있다? 별이 탄생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딱 알고 계시면 돼요. 더 이상은 하지 마세요. 우주론이니까. 자,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러면 태초의 우주의 물질은 에너지였다. 고에너지라는 표현을 써요. 고에너지가 한 점에 고밀도, 고온 상태로 있었는데 이때 빵 하면서 뭐가 빅뱅이 발생하면서 이 물질들이 뭘로 바뀌었다?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라는 걸로 바뀌었다. 자, 여러분들 책에는 쿼크하고 전자라는 표현만 써요. 원래는.
자, 근데 쿼크는, 자, 전자는 나중에 합쳐지죠. 나중에 합쳐지고, 뭐야? 누구예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어? 아니, 너 저기잖아. 저녁이잖아, 오늘은. 이번 주까지. 아니야, 이번 주까지. 벌써 왔어? 그러면은, 자습실에서 공부하자. 일로 와. 내 쪽으로 와. 학원 쪽으로 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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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번 주서 어떻게? 아, 오늘은 오전만 된다고? 제가 주말 자습을 응, 신청을 했어요 학원에다가. 응. 언제부터? 그러니까 오늘 2월 24일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번 주는 변경 저녁에 보고 그래서 저번 주 했잖아요. 응.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 저녁 오전부터라고 하신 것 같아가지고 언제? 내가? 네 이번 주는 변경 저녁에 봐요 하고 그리고 다음 그때 주는 수업 시간에 내가 아직까지는 변경 없고 3월 첫 주부터 변경이라고. 어쩌지? 아, 이번이 2월 마지막 주잖아. 메이크. 그럼 오늘 수업 못 하겠네? 돼요 그러면? 이따 저녁 때 나 지금 수업 중이야. 어, 수업 좀 해요. 어. 그러면은 자습 가야 되지. 그러면은 자습 가고 다음 주에는 오전으로 이 시간. 이번 주 수업 못 해요. 이번 주는 못하지. 계속 수업이 있어. 저녁에는 나 수업이 없는데 네가 못 한다며. 그러니까. 응. 다음 주 오전에 알았지? 응. 그거 가져가라 참 그거 화장품 준 거. 잠깐만. 스케줄이 꼬였구나. 이거 선물. 응. 그러면 오늘은 원래 저녁이었다 오늘까지. 그럼 들어가고 저기 뭐야 다음 주 오전? 다음 주 아침 10시? 그럼 다음 주 아침 해보자. 응. 그리고 그럼 오늘은 자습하고 거기 잠깐 있다가도 상관없으니까 공부하고 있으려면 공부하고 있다가도 상관없고. 그럼 들어가고 다음 주에 보자. 응. 들어가고 다음 주 10시 오전. 어. 미안. 시간을 착각하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시간이 다음 주부터 변경인데 저 친구가 수업 시간을 반대로 여러분들하고 바뀌는 건데 저 친구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쿼크라는 거는 다시 몇 종류가 있다? 총 6종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6종류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고 쿼크에는 그게 우리는 두 가지만 신경 쓴다. 위 쿼크와 아래 쿼크 두 개만 신경 쓴다. 그래서 보통 위, 아래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위, 업, 다운 해갖고 D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쿼크는 총 몇 개가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커크, 자, 얘 같은 경우는 전화량이 얼마죠? 위커크가 플러스 3분의 2죠? 위커크 2개, 이게 2개에다가 더하기, 아래 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써줄게요. 플러스 3분의 2, 얘는 2, 전화량이라는 표시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2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3분의 1 이렇게 했더니 계산하면 3분의 4에서 3분의 1 빼니까 얼마더라? 1이더라. 그래서 플러스 1이 돼서 누가 되더라? 양성자가 되더라. 그 다음에 위커크 하나 플러스 3분의 2짜리 하나에다가 더하기 아래 커크 3분의 1짜리가 몇 개? 2개 결합하면 얼마가 돼서 0이 돼서 얘는 뭐가 되더라? 중성자가 되더라. 처음에는 양성자 대
중성자가 몇 대 몇? 1대 1이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주가 식어가면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건 괜찮지만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일이 잘 생기지 않더라. 왜? 중성자가 질량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럼 질량이 큰 애가 질량이 작은 애로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 되니까 우주가 식어가니까 열을 방출하는 것만 가능해지더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중성자가 양성자,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뀐다. 자, 근데 중성자의 질량이 조금 더 크다 그랬죠. 근데 중성자의 질량이 왜 클까라고 봤더니 얘가 하나고요. 얘는 두 개거든요. 봤어요? 그러면 질량 자체는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크다.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을 써요. 윗커크보다는 아래 커크가 질량이 조금 더 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아래 커크가 좀 더 많은 중성자가 질량이 좀 더 크다라는 표현을 쓰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일이 가능해지더라. 그래서 점점 얘가 얘로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이 내용의 설명이 나온 게 5페이지에 그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나온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16개 그려놨죠. 그 중에서 점점점 바뀌어서 결국 개수비가 몇 대 몇? 7대 1까지. 그래서 양성자가 7, 중성자가 1이 된다. 개수비가. 자, 그런데 이때 중성자가 양성자로 더 이상 변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식어가면서 누가 누구랑 결합한다? 중성자가 양성자랑 결합하는데 중성자 2개랑 양성자 하나가 결합을 해서 드디어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분? 3분이다. 자, 그래서 3분일 때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는 몇 대 몇? 12대 1이다. 개수비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개수비는 12대 1이에요. 자, 그런데 질량비는 그래서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그치? 수소 핵 4개가 헬륨 핵 1개랑 질량이 똑같아요. 등가예요. 자, 이래서 질량비는 근데 정확하진 않으니까 앞에다가 항상 뭐 붙여놨죠? 약자 붙여놨죠. 그래서 약 3대 1이 된다. 자, 이거는 언제? 빅뱅 후 3분. 자, 그럼 빅뱅 후 3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개수비가 몇 대 몇? 12대 1. 질량비는 몇 대 몇? 3대 1이 됐다. 자, 그리고 커크는 언제 결합하냐? 자, 그럼 이때 여기까지가 돼갖고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3분에서 더 지나가서 몇 년? 38만 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 가벼운 무지막지하게 가벼운 이 전자가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의 결합을 해서 드디어 핵자라는 단어를 빼고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부러 발음할 때 강하게 발음해주고 있거든요. 헷갈리지 말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자, 그때 전자가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과 결합하면서 뭘 방출한다? 빛을 방출한다. 언제? 38만 년 때. 그때 방출된 빛이 우주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서 지금은 몇 켈빈으로 측정이 된다? 지금은 3켈빈. 자, 38만 년 때는 몇 켈빈? 3000켈빈. 3000켈빈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현재는 3켈빈. 자,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오늘날 측정이 된다. 그래서 요거까지 얘기했었고 38만 년 이전을 뿌연 우주, 그 다음에 38만 년 이후를 깨끗한 우주, 혹은 투명한 우주, 혹은 밝은 우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 오늘날에 어떻게 알았다?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았다. 그러면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나오죠. 근데 원래는 메인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이게 중요한 건데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이 갑자기 나오면서 문제는 또 스펙트럼이 많죠. 왜? 시험 문제 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기체를 가열하면 기체가 스스로 빛을 내면 방출 스펙트럼이 측정이 되고, 차가운 기체는 빛이 지나가다가 차가운 기체에서 에너지를 뺏겨서 그 부분만 까맣게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래서 선 위치를 보고 어떤 물질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선의 굵기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 책에는 선의 굵기를 보고 그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우주 공간의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수소와 헬륨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그 굵기가 3대 1로 나타난다. 뭐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9페이지에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아마 여기까지는 그렇게 문제 풀었을 때 어려운 문제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고요. 뒤에 기출픽 있는 책에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거기서는 허블 법칙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게 몽미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허블 법칙은 공식적으로는 통과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에는 가끔 하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문제 질문 받을 때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지난 시간에 15페이지는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자, 15페이지는 자, 그런데 빅뱅 이론 갖고 설명할 수 있는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까지다. 다른 물질은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그때 다른 물질이라는 표현보다 조금 있어 보이게 하려고 무거운 원소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 무거운 원소. 참고로 수소보다는 헬륨이 하나가 더 질량이 커요. 즉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는 자꾸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 무거운 원소는 빅뱅 갖고는 헬륨까지는 설명이 가능한데 다른 원소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에 거기 보시면은 우주의 주요 원소 해가지고 우주, 지구, 사람의 원소가 누가 뭐가 있니? 라는 게 나오는데 뭐 계략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주안점은 뭐다? 아, 이러한 무거운 원소들이 있다. 그런데 빅뱅 갖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까? 라고 그 밑에 별의 탄생 갖고 이야기하자라고 했었죠. 자, 그럼 우리 가정할게요. 지금 빅뱅 초기, 빅뱅 빵 터졌어요. 빅뱅 처음이야. 빅뱅 처음에는 우주 공간에 수소하고 헬륨인데 대부분 뭐죠? 수소죠. 왜? 개수비는 12대 1이니까. 그럼 일단 수소가 거의 다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수소 갖고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별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럼 수소 갖고 별이 만들어졌으니까 대부분은 뭘로 되어 있다? 수소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약간의 헬륨이 있을 거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수소들이 떠다니다가 모여서 중력 때문에 모입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만유 인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무거워지고 하면은 행성처럼 되면 그때부터는 중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가스 구름이 만들어진다. 가스 구름이 모여서 드디어 뭐가 형성된다? 성운이 형성된다. 그럼 중력에 의해서 계속 수축받으니까 뭐 한다? 중심부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원시별이 만들어져도 계속 중력 수축은 있다. 그래서 중력 수축을 계속 받다 보니까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드디어 중심부에서 무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그럼 누가 누구로 바뀐다?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다. 그러다 보니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발생한다. 자,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때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밖에서 안으로 누르는 중력 수축과 그 다음에 내부에서 밖으로 미는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뤄서 드디어 안정된 상태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평형을 이뤄서 크기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중심부에서는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죠.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주계열성이라고 하고 이때부터 별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주계열성 말 그대로 주가 되는. 그래서 이 별이 탄생하고 별이 죽을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은 무슨 상태를 유지한다? 주계열성 상태를 유지한다라고요. 자, 그래서 15페이지까지 주계열성 얘기를 합니다. 주계열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16페이지.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도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죠. 요런 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요런 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하는 것처럼 우리 별들도 크게 둘로 나눠요. 질량이 큰 주계열성과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 자, 질량이 크다.
B씨가 왜 써지냐? 질량이 크다. 질량이 작다. 여러분들 크다와 작다는 상대적인 얘기죠. 그렇잖아.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나보다 시험을 잘 보면 잘 본 놈. 나보다 시험을 못 보면 못 본 놈. 그치? 나보다 잘생겼으면 잘생긴 놈. 나보다 못생겼으면 못생긴 놈. 그치? 내가 여기서 누구 옆에 있으면 니들이 오징어가 되는 건가? 그치? 아니면 내가 속된 말로 차은우 옆에 가면 내가 오징어가 되겠죠. 오징어 이론이 오징어. 자, 상대적인 건데 여기서 크다 작다의 기준은 바로 뭐냐? 태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계열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이에요. 태양은 현재 무슨 단계에 있다? 주계열성 단계에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자, 별에서 질량이 작다란 질량이 태양 정도이래고 질량이 크다란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를 말하는데 질량이 태양 정도인 애는 작다란 표현을 쓰고 질량이 태양의 10배에서 20배 정도 이상 되는 애들 질량이 크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럼 질량이 작은 애부터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1.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일단은 둘 다 주계열성에서 시작해요. 주계열성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질량이 큰 애와 질량이 작은 애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질량이 작은 애, 질량이 작다는 여기서 태양과 비슷한 애를 얘기합니다. 자, 주계열성. 별이 탄생하고요.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는 주계열성 단계가 돼요. 이 상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주계열성 단계로 보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심부에서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수소핵융합이 일어나서 지금 헬륨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이제 헬륨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요 바깥 부분 이제 재료가 남은 다 바깥쪽은 다 수소죠. 그럼 수소 가지고 핵융합이 일어날 건데 아니 수소핵융합이 일어날 건데 요 영역 여기가 온도가 높아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즉 여기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단계예요. 근데 문제는 얘는 그러면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내부 압력이 있어요. 근데 안쪽으로 미는 중력이라는 거는 바깥쪽에선 굉장히 작아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중력이 커지거든요. 중심부에서 중력이 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심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날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요 바깥 부분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면 밖으로 미는 내부 압력보다는 중력이 좀 바깥쪽이니까 작아요. 그럼 누가 더 커요? 내부 압력이 더 크니까 밖으로 미는 힘이 더 커요. 자, 잘 들어요. 자, 그런데 중심부는 어때요? 중력이 더 커요. 여긴 수소핵융합이 없으니까 중심부에서는. 그러면 중심부는 어떻게 될까? 중심부는 수소핵융합은 없어. 핵융합이 없으니까 밖으로 미는 힘이 없어. 중력만 작용해. 그럼 중심부는 어떻게 되고?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작아져요. 바깥 부분은 어떻게 해요? 중력이 작고 밖으로 미는 내부 압력이 더 크니까 바깥 부분은 팽창해요. 그래서 얘가 안쪽과 바깥쪽에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림을 지금 극한적으로 그리면 내부는 계속 수축해요. 내부는 계속 수축하고요. 내부는 계속 수축해요. 그리고 바깥 부분은 팽창해요. 계속. 그래서 바깥 부분은 팽창해서 거대하게 커져요. 그리고 표면 온도가 좀 낮아져요. 커지면서. 그래서 붉은색을 띠는 큰 별이다. 그래갖고 적색 거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 보시면 적색 거성 말 그대로 큰 별이 돼요. 표면 온도는 낮아져서 적색 그 다음에 큰 별이다. 그래갖고 거성이 돼요. 왜? 우리는 관찰할 때 바깥 부분만 보이지 알맹이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과일을 사도 표면만 보이지 수박 샀을 때 우리 속이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갈라봐야 알죠. 마찬가지로 얘는 속이 안 보이고 우리는 바깥 부분만 보니까 커졌다, 거성이다, 대신 붉은색이다, 표면 온도는 낮아져서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고 중심부가 문제예요. 중심부는 계속 수축해요. 그럼 중심부가 수축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누가 막 눌러요. 그럼 빡쳐 안 쳐? 아니, 이런 표현 쓰면 괜찮나? 열받겠죠. 열받다 보니까 점점점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드디어 헬륨이 핵융합을 하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 그런다? 헬륨 핵융합이라 그래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뭐 탄소나 질소처럼 좀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든다라고요. 자, 그럼 중심부는 어떻게 되느냐? 수축하다가 다음 핵융합이 일어나면 조금 일단 안정된 상태가 돼서 견뎌요. 그리고 또 핵융합이 끝나면 또 수축하고 또 다음 핵융합이 일어나면 좀 견디고 이런 식으로 평형을 이뤘다가 깨졌다가 이뤘다가 깨졌다가 반복해요. 그리고 중심부는 탄소나 질소 정도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이게 질량이 작다 보니까 지까짓게 수축을 해봤자 중심부의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탄소나 질소가 있는데 여기서 더 수축해서 온도가 빡빡빡빡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상태를 멈춰요. 바깥 부분은 어떻게 되고? 계속 팽창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왜 풍선도 팽창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못 견디고 푹 하고 터져버리죠. 얘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이 막 가다가 뭐랄까 흐트러지면서 터지는 현상이 그러니까 흐트러진다고 할게요. 터진다는 표현보다는 흐트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겉부분은 그냥 행성 모양을 가지는 흐지부지한 성운처럼 보인다. 그래서 바깥쪽은 팽창해서 나중에는 뭐가 되고 행성상 성운이 돼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 보시면 7 원소의 방출과 새로운 별의 생성해갖고 행성상 성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을 좀 봐주세요. 그 옆에 있는 게 초신성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웃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만 보고 사실은 뭐가 행성상 성운이고 뭐가 초신성이고가 좀 애매하죠. 그런데 이 두 그림이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서 구분해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림은 안 바뀌어요, 절대로. 그림은 안 바뀌니까 왼쪽 그림처럼 저렇게 뭔가 흐지부지 되는 것처럼 보인다, 바깥이. 그럼 이거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른다. 라는 것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다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더 이상 핵융합이 안 일어나죠. 그리고 중력 수축도 더 이상 한계가 있어요. 왜? 질량이 작아서. 그래서 얘는 조금해져요. 수축하다 보니까. 그래서 쬐끔한 걸 외소하다 그러죠. 그래서 외성이 돼요. 근데 외성이 되는데 중심부 어때요? 수축했으니까 온도는 높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외성이다 그래.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나? 여러분들 책에는 거기 조그맣게 나와 있다. 거기 위에 보면은 그림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에 보면은 백색 외성이라고 보여요. 백색 외성. 어디 써 있냐면 여러분들 책에는 여기 책에 보시면 여기 위에 보면 그림 쬐끄맣게 바깥 부분은 팽창해서 행성상 성운이 되고 안쪽 알맹이는 씨앗 같은 거죠. 안쪽 알맹이는 수축하다 작아져서 외성이 되는데 온도는 좀 높아요. 그래서 백색 외성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백색 외성이에요. 백색 외성은 중심부에 핵융합이 없어요. 더 이상은. 그래서 백색이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조그만 별이라고 백색 외성이 된다. 정리해 볼게요. 질량이 작은 애는 주계열성 단계에서 바깥 부분이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에 중심부의 수소핵융합이 거의 다 끝나면 중심에서는 수소핵융합이 끝났지만 좀 바깥 부분에서는 그래서 내부라는 표현을 써요. 내부에서는 아직 수소핵융합이 있고 이 내부의 수소핵융합의 원인이 돼서 바깥쪽으로 팽창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깥쪽이 팽창해서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커졌다. 근데 표면 온도는 낮아져서 붉은색이다. 그래갖고 적색 거성이 되고요. 여러분들 거성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 공공의 적인가? 거기서 보면 그 미성년자 관람문가를 못 보나? 거기서 보면은 거기서 그 깡패 집단의 그 기업체를 만들었는데 그 기업체가 거성인데 거기서 그 장면 나오는데 니들은 뭐라고? 그러면서 그 장면 모르나요? 자, 어쨌거나 거성이에요. 거성. 자, 그 다음에 안쪽은 수축해서 뭐가 된다? 다음 핵융합이 헬륨 핵융합이 있고 최대 탄소나 질소까지 여기까지의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 더 이상 수축을 멈춘 상태에서 조그만 별이 돼서 백색 외성이 된다. 자, 그럼 질량이 큰 애는 어떻게 되느냐? 비슷해요. 이 현상은 똑같아요. 이 현상은 똑같은데 내부에서 수소핵융합이 많이 일어나서 얘보다는 훨씬 더 미친 듯이 커져요. 왜? 질량 자체가 워낙에 크니까. 그래서 얘는 초월적으로 크다. 그래서 얘는 초고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심부에서는 계속 중력 수축이 있겠죠. 근데 질량이 워낙 큰 애가 중력 수축이 일어나다 보니까 중심부에서 수축해서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요. 헬륨 핵융합 다음에 계속 쭉쭉쭉쭉 일어나서 뭐까지 만들어지느냐? 철까지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무거운 원소는 자 조심하세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력 수축에 의한 핵융합에 의해서는 중심부에서 뭐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만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누가? 질량이 큰 애가. 그리고 바깥 부분은 팽창해서 초거성이 되고요. 자, 이러다가 중심부가 계속 수축해서 철까지 만들어졌죠. 그런데 워낙에 질량이 크니까 또 수축해요. 계속 수축해요. 근데 철이 좀 안정적이래요. 철이 좀 안정적이라 온도가 다음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굉장히 매우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력 수축을 하다가 그 온도가 도달하기 전에 너무 중력이 커가지고 그냥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얘가 빵 터진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런다? 터져서 된 거를 초신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초신성이 만들어져요. 근데 초신성, 흔히들 초신성 폭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초신성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터져서 보이는 걸 초신성이라 그러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초신성 폭발은 초신성이란 단어 하나로 취합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폭발이라는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고등과정에서는 그냥 초신성 혹은 초신성 폭발을 약간 동의어처럼 사용을 하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옆에 보시면 7 원소의 방출과 새로운 별의 생성 그림에 보면 초신성 잔해라는 게 나오죠. 초신성 잔해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초신성 폭발 그림이니까 이게 초신성 그림이니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행성상 성운 그럼 질량이 작은 별, 초신성 질량이 큰 별 이라고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부에서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최대 목까지 만들어지고 철까지 만들어진다. 그런데 빵 터지면서 급격하게 에너지가 상승하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핵융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음 핵융합이 일어나서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라고 금하고 대표적인 게 우라늄이 나와요. 여기서 금하고 우라늄이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금 또는 우라늄이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질량이 크네. 자, 그 다음에 이게 빵 터졌죠. 근데 워낙에 질량이 크다 보니까 그 중력 때문에 다시 물질이 퍼져나갔던 물질의 일부가 다시 중심부로 모인대요. 정말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대요. 우주론에 의하면. 자, 그래서 중심부로 다시 모이는데 여러분들은 이름만 기억하세요. 거기 보시면 중성자별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블랙홀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 들어는 봤죠? 중성자별 혹은 블랙홀. 이름은 들어는 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질량이 큰 애는 초신성 다음에 중심부는 다시 모여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되는데 이런 표현을 써요. 질량이 10배 정도 되는 애는 중성자별이 된다는 표현이 있고요. 질량이 20배 이상이 되는 애들은 블랙홀이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질량이 훨씬 더 큰 애가 블랙홀로 발전한다 라는 표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16페이지 그 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얘기 안 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소나 헬륨 말고 다른 무거운 원소가 있더라. 근데 이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진다? 별이 만들어지면서 별 내부의 뭐에 의해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뭐까지? 최대한 철까지.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금과 우라늄이 만들어졌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질량이 작은 애는 행성상 성운이 되면서 물질이 바깥으로 뿜어져 나갔대요. 그 다음에 얘는 초신성 과정에서 빵 터지면서 우주 공간으로 물질이 뿜어져 나갔대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태초의 우주, 빅뱅, 빵 터져서 가진 게 수소밖에 없는 그 시점에서는 물론 약간의 헬륨이 있었지만 별이 만들어져 봤자
수소 갖고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별들이 만들어지면서 별이 죽을 때 드디어 수소나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죠. 그럼 이 퍼져나간 물질이 다시 또 처음엔 성운을 만들겠죠? 그때는 대부분 처음에는 수소만 있었다면 지금은 수소 플러스 약간의 다른 물질. 그럼 또 그 별이 또 수명을 다해서 또 이 과정을 거치겠죠? 그럼 또 우주 공간의 물질을 또 뿜어져 냈겠죠? 이 사이클이 계속 돌다 보니 드디어 우주 공간에 수소나 헬륨 말고 다른 원소들도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별들이 만들어졌다, 죽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물질을 뿜었다, 다시 또 만들어졌다, 죽었다를 반복하면서 우주 공간에 아까 얘기한 사람의 몸에 있는 물질이라든가 지구에 있는 물질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러면 드디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드디어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구가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기 전에 뭐가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냐? 태양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태양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고 태양이 만들어질 때 같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모두 만들어졌다. 행성들도 만들어졌고 그 행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지구다.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를 18페이지까지를 걸쳐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만 잠깐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아까 학생이 하나 왔다 가서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원래 시간이 다음 주부터 변경인데 그냥 미친 척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갖고 제가 문자 하나만 잠깐만 넣어줄게요. 잠깐만요. 원래가 다음 주가 변경인데 잘못 알고 오는 사람들이 좀 있네. 혹시 모르니까 문자 하나만 제가 보낼게요. 시간표 좀 확인하고. 잠깐만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지? 어라? 이게 아닌데? 응. 하나만 보낼게요.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우주 공간에 지금 방금 우리가 얘기한 거 별 탄생을 얘기한 거죠. 맞아요. 그런데 태양도 뭐라 그랬죠? 태양도 주기율성이에요. 별이에요. 그럼 스타트 끊는 거는 뭐하고 똑같을까? 별들의 탄생하고 똑같겠지. 그런데 우리가 책에 나온 별들의 탄생을 처음 얘기했을 때는 태초에 빅뱅 후 처음 별이 만들어졌다. 그때는 수소하고 대부분이 수소고 약간의 헬륨이 있었다라는 걸 갖고 스타트를 끊었다면 이제는 얘네들이 계속 반복돼서 우주 공간의 물질이 다른 물질들이 존재한다라는 과정까지 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음 별이 만들어졌는데 그 별이 바로 뭐다? 태양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또 똑같겠죠. 태양계의 성운 말 그대로 우주 공간에 수소, 헬륨, 기타 등등의 물질들이 많이 이제 있어. 이런 물질들이 또 중력에 의해서 모였겠죠? 그래서 또 뭐가 만들어져요? 성운이 만들어졌고, 이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하면서 다시 뭐가 만들어질 거예요? 별이 만들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그 별이 누가 된 거다? 태양이 된 것까지는 똑같은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태양계 성운의 형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됐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뭐로 써 있냐면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있던
우리 태양계가 있는, 즉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가 속해 있다 해서 이걸 우리 은하라고 불러요. 우리 은하에서 나선 8, 우리 은하에서 은하 그림 보면 이렇게 나선으로 바깥쪽에 8이 있거든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나선 8 위치쯤에 있는 물질들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졌다? 나중에 태양이 되는 성운이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안정된 상태였던 성운 내부의 물질이 초신성 폭발로 흔들려 밀도가 불균일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알아만 놔두세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안정된 상태였던 성운 내부의 물질이 초신성 폭발로 흔들려 밀도가 불균일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다? 태양계의 성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통합과학이잖아요. 그냥 딱 요 정도까지만 일단 알고 계시고요. 혹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소리 나오면 그런가 봐 하고 그냥 예스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어쩔? 이렇게는 절대 물어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자세한 건 안 물어봐요. 왜냐고? 이거 우주론이에요. 법칙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성운의 수축. 자, 여러분들 이 성운들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작아지니까 중심부의 온도는 어떻게 되죠? 점점점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눌러요. 중력으로 막 누르고 있는데 우주 공간이 무중력 상태에서 막 이렇게 누르죠. 중력에 의해서. 자, 누르는데 누르다 보면 여러분들 이럴 수 있죠. 이렇게 삐걱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균일하게 눌리다 보면 이렇게 회전을 하기 시작해요. 얘가. 회전을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성운은, 태양계 성운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서 서서히 회전하기 시작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회전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해봐요. 우리 피자인가? 피자 도우라 그러나? 왜? 만들었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죠. 그럼 이렇게 쭉 했고, 어떻게 되죠? 위아래가 쭉 눌리죠. 위아래가 쭉 눌리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원반 모양의, 약간 원 모양의 쟁반 같은 모양이 나오죠. 얘가 회전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회전하면서 그 밑에 보시면 성운이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커져 원시 태양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그 밑에 보면 원시 태양의 바깥쪽에는 회전이 점점 빨라지면서 납작한 원반 모양의 원시 원반이 형성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즉 회전에 의해서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피자를 돌리면 어떻게 되죠? 위아래가 납작해지고 좌우는 어떻게 되죠? 커지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왜? 얘네는 왜 생기는 거죠? 중력 수축이 있는 거죠. 중력 수축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요. 그런데 회전하다 보니까 위아래가 훨씬 더 빨리 납작해지는 거고, 좌우는 퍼지는 게 아니라 좌우도 납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좌우도 줄어드는데 원반 모양인데 위아래가 납작해지고 좌우도 수축하는 거예요. 수축하는데 위아래 수축이 더 많아서 원반 모양인 거지, 납작해지면서 커진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납작해지면서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중력에 의한 거니까 나가면 안 돼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납작해진다. 자, 그 다음에 중심부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계속 높아진다. 그래서 그 중심부에 높아진 게 나중에 뭐가 된다? 태양이 될 거다. 그래서 원시태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세 번째는 원시태양과 원시원반의 형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아까랑 다른 건 지금은 다른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다른 물질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원반으로 돌다 보니까, 위에서 쳐다볼게요. 자, 원반으로 이렇게 돌아요. 계속 회전을 하다 보니까 중심부는 모여서 나중에 태양이 될 거고요. 바깥 부분에 있는 물질들이 같이 회전을 하기 시작해요. 같이 회전을 하다 보면 이 궤도에 있는 애들이 가서 덕지 서로 막 물질들이 많았는데 서로 덕 부딪히면서 계속 돌겠죠. 계속 부딪히면서 돌다 보면은 한 덩어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쪽 궤도에 있던 애들이 한 덩어리가 되고, 그 다른 궤도에 있던 애들이, 근처에 있던 애들이 또 한 덩어리가 되고, 또 다른 바깥쪽에 있는 궤도에 있던 애들이 그 근처에 있는 애들끼리 부딪히면서 중력에 의해서 모이면서 다시 한 덩어리가 되면서
아직 누군지는 모르죠. 그래서 미행성체의 형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행성은 행성인데 아직 미행성이야.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원시 태양의 중심부에는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높아졌다. 이거는 나중에 태양이 될 거예요. 중심부는 아직 원시 태양이에요. 왜? 원시자가 붙었다는 소리는 아직 주계열성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원시 태양이 좀 더 발전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무슨 표현을 쓸까? 태양이 만들어졌다, 주계열성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아직은 원시 태양이에요. 그 다음에 원시 원반을 회전하는 동안 여러 개의 고리가 형성되었고, 고리가 형성되네요. 고리. 그 다음에 각 고리에는 가스와 먼지가 뭉쳐 수많은 뭐가 만들어졌다? 미행성체가 형성이 됐다. 그럼 이 미행성체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지화 이런 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원시 행성과 태양계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고, 원시 태양의 중심부는 드디어 무슨 핵융합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원시 태양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부른다? 태양이 만들어졌다라고. 원시자 붓대 빼야죠. 이제 원시 태양에서 그냥 태양이 만들어졌다. 즉 그때 단계가 바로 뭐예요? 주계열성 단계고, 태양은 현재까지도 무슨 단계에 머물러 있다? 주계열성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미행성체가 서로 충돌하면서 원시 행성이 되고, 미행성체가 충돌 원시 행성이 되고, 성장하여 행성이 되었다. 자, 남은 가스와 먼지는 태양풍, 태양에 의한 에너지에 바깥으로 밀려나가서 바깥으로 보내져 현재의 뭐가 만들어졌다? 태양계가 만들어졌다라고 돼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이 카이퍼 벨트와 오투르 구름이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거기 보시면 태양풍에 의해서 나머지 것들이 밀려나갔다 그랬죠. 행성이 안 된 애들은. 그 밀려나간 애들이 만들어진 게 카이퍼 벨트와 오투르 구름이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이름 가지고는 어지간하면 문제를 잘 안 내고 그냥 객관식으로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서술형으로 내기에는 좀 뭐랄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서술형으로 내기에는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될까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근데 하나만 더 기억합시다. 거기 플러스 강의에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성운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운설. 자, 아까도 처음에도 태양계의 성운이 형성됐다라고 나오는데, 성운설이 뭐냐면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같이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그 잔재물로 행성들도 같이 만들어졌다. 그래갖고 태양의 성운이 오늘날의 중심부는 태양이 됐고 나머지 물질들이 오늘날의 행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회전하는 성운의 수축에 의해 태양계가 형성되었다는 학설. 태양계, 그럼 태양과 기타 등등 행성들이 같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같은 시각에. 그래서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학설 중 현재는 가장 타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갖고 우리가 얘기한 요거 있죠. 지금 태양이 만들어지고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얘기한 거,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일종의 성운설이다. 그래갖고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거는 성운설이구나 하시면 돼요. 성운설은 아까 뭐라고요?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위의 행성도 같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성운설이다. 하나의 성운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성운설.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중심부는 태양이 만들어졌고 드디어 바깥 부분엔 뭐가 만들어졌어요? 행성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그다음 명왕성은 빠졌죠. 지금 명왕성은 뭐랄까 지위를 상실했어요. 행성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때, 이게 중학교 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중학교 때 혹시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이런 거 배우나요? 아, 배웠었어요? 아, 했구나. 그래서 지구형 행성, 지구처럼 생긴 애들,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 그리고 목성처럼 생긴 애들이라고 하는데, 이 구분점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태양을 기점으로 수, 금, 지, 화까지 이렇게 묶으세요. 요게 지구형이고요. 그 다음에 목, 토, 천, 해, 수금지와 목토천해 여기까지가 목성형이에요.
시작 부분이 목성이라 그래서. 그럼 이건 시작 부분이 수성이니까 수성형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러기엔 우리 지구가 있으니까 얘는 지구형이라고 불러요. 그치. 메인이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거기 보면 차이점이 나오는데 간단한 뭐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 지구형 행성은요, 태양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양 가까이 있다 보니까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태양 근처니까 더워요. 뜨거워요. 그래서 가벼운 기체들은 다 휘발돼서 날아가요. 그리고 태양풍에 의해서 밀려나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주로 밀도가 큰 애들. 그래서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어요. 중심부. 그러니까 대부분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도가 크다. 대신 휘발돼서 날아갔죠. 그래서 물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크기가 작다. 밀도는 큰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질량이 작다. 크기가 작아서. 그리고 표면은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착륙선이 착륙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대신 목성형 행성은 이 태양계에서 태양풍에 의해서 지구형 행성에서 날아간 물질들이 바깥으로 뿜어져 나가다가 이 목성쯤부터 얘네들이 다시 뭉쳐졌대요. 그래서 대부분 뭘로 되어 있다? 기체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대요. 밀도가 작고 그 다음에 기체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표면이 암석으로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으니까 착륙해서 뭔가 발을 디딜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착륙선이 못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기체로 되어 있으니까 밀도가 작아요. 그런데 물질들이 여기서 다시 뭉쳐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으로 개 커요. 무지 커요. 그래서 무지 크다 보니까 밀도는 작은데 커요. 그래서 오히려 질량은 더 크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쇠구슬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티로폼이 있다고 칠게요. 밀도는 누가 더 크냐면 쇠구슬이 밀도가 더 크죠. 근데 쇠구슬은 요만해요. 이 스티로폼은 이 건물, 크리스탈 건물만 해요. 스티로폼이 이 건물만 해요. 전체 건물만 해요. 그러면 누가 더 무거워요? 무거운 거는 스티로폼이 더 무겁겠죠. 하지만 밀도는 쇠구슬이 더 크고. 그래서 지구형 행성이 밀도는 더 크지만 크기가 작아서 질량은 작아요. 얘는 밀도는 작아요.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무지막지하게 커서 그냥 총 질량은 얘가 더 커요. 이쪽 동네 애들이. 자, 그래서 온도 보세요. 당연히 누구가 지구형 행성의 온도가 더 높겠죠. 그럼 목성형 행성은 춥겠죠.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고체 물질의 형성. 아까 뭐랬죠? 지구형 행성은 표면이 고체로 되어 있다. 하지만 목성형 행성은 표면이 가스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륙선을 착륙시킬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얘는 관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인공위성 같은 거를 가서 관찰한 다음에 수명이 다 되잖아요. 그럼 충돌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냥 가스층을, 그러니까 그 목성 주위를 돌다가 수명이 거의 다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추락하게 만들어서 추락하는 동안에 어떠한 뭔가를 관찰한 거를 보내는 방식을 써요. 대신 충돌해서 부서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왜? 부딪힐 데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행성의 주요 성분은 얘네들 아까도 얘기했지, 밀도가 큰 거, 무거운 애들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주요 구성 성분에는 주로 암석 성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주로 기체로 되어 있으니까는 거기 보면 수소나 헬륨 등 가벼운 기체라 해갖고 주로 기체 성분이다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밀도는 당연히 이쪽이 더 높겠죠, 지구형 행성이. 그 다음에 행성에는 누가 있다? 수금지, 화까지. 그 다음에 목성형은 목토천, 해까지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말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약에 뭐 평평도가 어떠니, 자전 속도가 어떠니, 공정 속도가 어떠니 이런 거 물어보는 학교는 그냥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것까지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가 아파요. 지금 하기에는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형성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자, 지구의 형성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원반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성운설에 의하면. 그때 그 궤도에 있던 물질들이 덕지 붙어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처음에는 그냥 물질이 붙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물질, 이렇게 생긴 물질, 이렇게 생긴 물질, 이렇게 생긴 물질이 그냥 덕지 붙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 그냥 지 멋대로죠.
우리 왜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소행성 이런 거 나올 때 보면은 모양이 지멋대로 막 모양 이상하잖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일 거예요. 자, 처음에는 거기 보시면은 네모칸에 뭐 나와 있는 대로 볼게요. 원시 지구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태양계 성운에서 원시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시 지구도 형성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그 밑에 보시면 미행성체 충돌. 원시 지구의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합쳐져 지구의 크기와 질량이 증가한다. 당연한 거 맞죠? 얘네들이 덕지덕지 붙으면서 크기 커지겠죠. 덕지덕지 붙었으니까 크기가 커지면서 모두 커져요. 질량도 커지겠죠.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크기도 커지고 질량도 커지는 건 좋은데 밀도, 균일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밀도가 균일하다. 왜? 얘네가 다 그냥 제각각 붙어 있기 때문에 어디 무거운 게 모여 있거나 가벼운 게 어디 모여 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모양도 불균일하고 점점점 커지면서 질량이 커지는데 그냥 밀도는 지멋대로 막 있으니까 그냥 균일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밀도가 균일하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 그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쟤네들이 저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누가 때리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얘도 점점점 뜨거워져요. 그리고 중력 수축도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둑둑둑둑 때리면서 점점점 커지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마그마 바다의 형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막 부딪히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뜨거워서 녹아요. 그럼 녹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중력에 생기면서 우리가 아는 모양인 원 모양을 구 형태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녹았죠, 물질들이. 그럼 물질들이 녹았으니까 무거운 애들은 중력 때문에 행성의 중심부로 모이기 시작하고요. 가벼운 애들은 바깥으로 뜨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면서 미행성체의 충돌열에 의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였다. 그 다음에 지구 전체가 거의 녹아 그냥 뜨거운 불덩어리인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된다. 그럼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면 드디어 무거운 애들이 중심부에 몰린다. 그리고 가벼운 애들은 바깥으로 밀린다. 그래서 중심부에서는 뭐가 만들어지고 핵이 만들어지고 바깥으로 밀려나간 애들이 나중에 뭐가 만들어진다? 멘틀이 된다. 그리고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핵과 멘틀이 분리됐다는 소리는 무거운 건 중심에 있고 가벼운 건 바깥쪽에 있죠. 아까는 자, 덕지덕지 붙어있을 때는 밀도가 균일하다는 표현을 썼으면 이제는 밀도가 어떻게 된다? 불균일해진다. 행성 전체의 밀도는 중심부의 밀도는 크고 바깥쪽으로는 밀도가 작아지니까 밀도가 불균일해진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래서 밀도는 불균일해진다. 자, 그럼 밀도가 불균일하면서 그래서 멘틀과 핵이 만들어진다. 그럼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마그마 바다에서 철, 니켈, 이게 핵을 이루는 주요 원소예요. 등의 무거운 원소는 물질은 지구 중심에 가라앉아. 아니, 중심에 모였다는 표현을 쓰는 게 뭐 가라앉다 표현을 쓰는 게 똑같아요. 핵을 형성하였고 지구 핵. 그 다음에 규소, 산소 등 가벼운 물질은 떠올라 뭘 형성했다? 멘틀을 형성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덕지덕지 달라붙었던 것들이 계속 붙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내 궤도 안에서는 더 이상 부딪힐 애들이 없죠, 이제. 그럼 표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지 않으니까 점점점 표면은 식어가기 시작하고. 대신 중심부는 뜨겁죠, 핵이니까. 그럼 바깥쪽이 식으니까 딱딱하게 굳기 시작해요. 그냥 탕후루 겉에 굳듯이. 탕후루 맛있나? 탕후루 좋아요? 탕후루의 매력이 뭐지 도대체? 심각하게 달아서 싫던데 나는. 근데 우리 탕후루처럼 바깥 부분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기 시작했죠. 왜? 굳었으니까. 그래서 뭐가 형성이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지각. 근데 지각인데 왜 하필이면 원시자가 붙어요? 그러면은 오늘날의 지각보다는 물질 구성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다. 그래서 원시 지각. 그 다음에 원시 바닥.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닥으로는 좀 다르다, 물질이. 그래서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가 만들어진다.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의 지각과 오늘날의 바다가 되겠죠, 나중에는. 자, 그래서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미행성체의 충돌이 줄어들면서 지구의 표면이 식어 원시 지각이 형성되었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비가 내려 전에는 뜨거워가지고 그냥 기체 상태로 존재했는데 수증기로 이게 식으면서 드디어 얘가 액체 상태로 되면서 어딘가에 고여 있을 수가 있겠죠. 왜 이제 식었으니까 표면이.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다? 빗물이 모여서 바다가 만들어졌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생명체가 출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디서? 바다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책에 없는 내용 좀 추가할게요. 두 가지만. 첫 번째,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보호막이 필요해요. 보호막이 필요한데 그 보호막이 첫 번째 두 가지 보호막이 필요해요. 우리도 왜 겨울에 로션 안 바르면 막 산 쩍쩍 갈라지면서 막 쓰라리죠. 생명체가 살려면 보호막이 필요한데 자, 첫 번째 보호막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거기 보시면은 마그마의 바다 형성 있죠.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면서 드디어 뭐가 만들어지죠? 핵이 만들어지죠. 핵. 자, 중심부 핵이 만들어져요. 자, 핵이 만들어지면서 자, 여기서부터요. 핵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지구 자기장. 우리가 알고 있는 N극, S극이란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지구 자기장이 있으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 바깥 부분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아까 태양풍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태양으로부터 태양풍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태양풍은 고에너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가 저 태양풍에 노출되면 죽어요. 그런데 지구 자기장이라는 보호막이 형성이 되면서 이 태양풍을 막아줘요. 태양풍과 태양에서 발생되는 고에너지를 막아주는데 첫 번째 누가 막아준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 자기장은 언제 생성되냐? 핵이 만들어지면서 생성된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언제라 그래야 되겠죠?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된 이후 해서 핵이 만들어지는 때 혹은 밀도가 불균일해질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때 핵이 만들어지고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태양풍을 막아준다 혹은 태양으로 들어오는 고에너지 하전 입자를 막아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가 그러면 이때는 태양풍만 막아주는 자기장만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장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바닷속에서 누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생명체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면서 왜 바다에서 만들어졌어요? 자기장밖에 막이 없어요. 지금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근데 바닷속은 바다가 막아줘요. 일단은. 그래서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는 물질이 있었을 거예요. 그 광합성이 뭘 만들어요? 산소를 만들겠죠. 그 산소가 많아져서 지구 대기층에 좀 안쪽에다 그릴게요. 지구 대기층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오존이 만들어져요. O3라는 오존층이 만들어져요.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그럼 태양에서 태양풍은 막아줬지만 뭐는 못 막아줬었냐면 자외선을 못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오존층에서 뭘 막아준다? 자외선을 막아주기 시작한다. 그럼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드디어 바닷속이 아니라 육지에서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이 형성된 이후에 그래서 원시 바다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육지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려면 두 가지 막이 필요한 거죠. 자기장이 하나 필요하고요. 자기장은 언제? 핵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오존층이 필요하다. 뭘 막아준다? 자외선을 막아준다. 이 두 개가 꼭 필요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제가 그릴 때 자기장은 제일 바깥쪽에다 그렸죠. 우주 공간이 형성이 돼요. 지구 바깥쪽에. 그 다음에 오존층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대륙권 위에 성층권이 있죠. 그냥 성층권에 형성이 되니까 지구 기권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존층. 그래서 지구 표면에 좀 가깝게 그려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막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제가 아까 두 가지 설명한다 그랬죠? 이게 첫 번째고요. 막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는요. 옆에 보시면은 18페이지 옆에 보면 원시 대기 성분의 변화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은 원시 대기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이 그래프만 볼 줄 알면 돼요. 이 그래프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가끔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표에 보시면은 이게 시간이에요.
이게 지구가 만들어진 시간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근데 일정하게 가는 애 있어요. 농도가 안 변하는 애. 여기 일정하게 가는 애 있죠. 누구죠? 질소예요. 질소는 지구가 형성된 이후 현재까지 농도에 큰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애 하나 있죠. 쭉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 하나 있죠. 얘가 누구냐면 얘가 산소예요. 그럼 여기 시작한 건 누가 형성된 이유?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있은 다음부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광합성해서 여러분들 남세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근데 여러분들은 바다에 광합성 생물이 등장한 이후 대기 중에 산소의 양이 증가했다, 광합성을 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남세균이라는 이름은 아직 모르셔도 돼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남세균,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자, 근데 잠깐만. 이 남세균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바다에서. 원시 바다에서 남세균에 의해서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애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어드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산화탄소거든요. 근데 조심하세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광합성을 할 때 뭐가 필요하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이산화탄소 갖고 광합성을 하니까 아, 광합성을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광합성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줄어들고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바다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원시 바다가 만들어져서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줄어드는 원인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원시 바다에 이산화탄소가 녹았어요 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리고는 더 지나서부터는 원시 바다에 녹았고 그리고 광합성을 할 때 좀 사용됐어요. 여기는 괜찮은데 처음에 광합성을 시작하기 전에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든 거는 그냥 바다에 녹아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다 된 거예요, 이제. 다 됐고, 아까 질문 들어온 게 하나 있었는데요. 21페이지 가보실래요? 21페이지 문제에서 아까 누가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오늘 한 얘기를 미리 풀어서 그렇거든요. 21페이지에 가시면 12번, 아까 누가 질문을 했었는데, 12번, 그린 가와 나는 질량이 다른 두 별의 진화 과정 중 어느 단계이다 라고 해서 그림이 안 바뀐다 그랬죠? 여러분들 가 옆에다가 가 밑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행성상 성운이라고 쓰고요. 나에는 뭐라고 쓰면 돼요? 초신성 혹은 초신성 폭발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질량은 가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행성에서 그러니까 태양 정도의 행성이란다. 별에서. 그 다음에 나는 질량이 태양의 10배 혹은 20배 되는 애에서 나타난다라고 하고 가 다음에는 나타나는 게 뭐죠? 중심부를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 된다라는 표현을 쓸 거고 나는 초신성이니까 이 이후에 질량이 10배 정도 되는 애는 중성자별이 될 거고 질량이 20배 이상 큰 애는 뭐가 된다? 블랙홀이 중심에 다시 만들어질 거다 라고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가의 중심부에서는 백색 외성이 형성될 수 있다. 맞아요. 자, 근데 표현이 이상하죠? 형성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유가 뭘까요? 아직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꼭 나와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 그치? 여러분들 꼭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생길 거라는 법은 없잖아요. 생길 수도 있다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의 중심부에서 형성된 천체는 철을 생성하는 핵융합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행성상 성운이죠. 행성상 성운은 중심부에서 중력 수축해봤자 최대 탄소나 질소 정도까지만 만들어진다 혹은 산소 정도까지만 만들어진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대신 나에서는 중심부가 수축해서 초신성이 되기 전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최대 몇 가지? 철까지 만들어져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나에서 최대 철까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나에서 저렇게 초신성 이후에는 그 에너지로 철보다 무거운 금이랑 우라늄이 만들어져요 라고요.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금 선물하면서 난 태초에 금이 만들어진 초신성의 마음으로 너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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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주면 되는 건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니은은 가가 아니라 나의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틀렸어요. 자, 디귿 나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별을 만드는 물질이 방출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가나 나나 상관없죠. 똑같은 얘기죠. 우주 공간의 물질을 뿜어낸다라는 표현이니까. 자, 그 다음에 리을 주결성일 때 질량은 누가 더 크다? 나가 더 크다. 가보다가 아니라 그냥 나가 크다. 리을 틀렸네요. 그러면은 니은 틀렸고 리을 틀렸고 답은 기억 디귿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앞에 좀 하다가 뒤를 다 못해갖고 그랬었는데 그럼 숙제는 이제는 여기 다 풀 수 있네요. 이 파트는. 그래서 여러분들 몇 페이지까지가 숙제냐면 좀 미안하지만 화내지 마. 욕하지 마. 70페이지까지가 숙제야. 그렇게 되면. 무지학적이 많네요. 그치? 70페이지가 숙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문제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는 저한테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정말 미치겠다. 이거 안 돼서 난 돌아버리겠다. 난 이거 너무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면은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간단하게 코멘트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카톡에 잘 못 찍어요. 내가 핸드폰 문자를 못 찍겠어. 그래갖고 오죽하면 내가 맥북을 들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맥북은 핸드폰하고 연동되죠. 문자도 잘 보내지고. 그래서 타이핑을 치는 건 괜찮은데 이놈의 핸드폰 갖고 뭘 찍으면은 못하겠어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잘 못 찍어요. 그럼 그냥 냅다 전화해버리거든요. 전화해버리니까 혹시 전화 못 받으면 못 받는다고 좀 알려주시고 전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주세요. 그냥 말로 하는 게 편하지. 그리고 가끔 운전 중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전화해야 돼. 그냥 블루투스 연결해서 전화하는 게 낫지. 그 운전 중에 어떻게 문자를 찍어? 니들도 급할 텐데. 그래서 급한 건 그렇게 보내주세요. 그럼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전화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늦게까지라도 연락 주시면은 회시는 주긴 줘요. 근데 부탁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한 새벽 4시 넘어선 좀 그만 좀 보내자.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요? 그 시간이면. 그리고 새벽 4시 넘어서 보내는 사람 있는 건 좋아. 근데 또 아침형 인간은 왜 5시부터 보내는 거야? 도대체 또 다시. 나는 24시간 질문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자, 그래서 70페이지까지 숙제로 푸시고 나머지는 질문 받을게요. 자, 71페이지. 자, 71페이지서부터는 이번 주 숙제는 아니고요. 우리 내용만 잠깐 얘기할게요. 하기에는 좀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는 못할 것 같아서. 자, 우리가 71페이지는 드디어 화학 파트예요. 이놈의 통합과학은요, 물화생지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도 뭐 하나 제대로 들어있는 게 없고요. 그냥 찔끔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받아, 배우다 보면은. 그래서 딱 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게요. 자, 71페이지에 결론. 여러분들 맨 밑에 보세요. 71페이지. 거기 표 하나 나와 있죠? 그걸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해요. 주기율표인데 여러분들 주기율표는 외우실 건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1번부터 20번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고교 과정에서는 1번부터 20번까지만 주로 많이 물어보고요. 나머지 20번 밖에 있는 원소는 특정 원소만 물어보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부탁이 있어요. 주기율표에 보면은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순서대로, 번호 순서대로 외우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배치 그대로 가져가세요. 주기율표 보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있죠. 그래서 1번부터 뭐 1, 2, 3, 다다다다다, 10, 11, 다다다다다, 18, 19, 20 여기까지 이렇게 딱 써 있을 거예요, 번호가. 그래갖고 이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로, 세로, 순서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결국은 요 표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설명할 거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그 다음이 얘기 나오는 게 여러분들 책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1쪽이라 그래요. 1쪽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18쪽인데 여기 앞에가 17쪽이에요. 그래서 1쪽과 17쪽의 특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쪽의 특징, 17쪽의 특징. 왜? 주기율표는 저런 특징들이 있는 걸 족으로 배치했어요.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1쪽과 17쪽. 그래서 1쪽을 여러분들 73페이지에 보면 개괄적으로 먼저 얘기할게요. 73페이지에 보면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요. 성질이 금속이어서 그래요. 단, 누구 제외하고 얘 빼고. 1번은 제외. 1번 제외하고 1번 아니에요. 1번 제외하고 1번 제외하고 1쪽을 뭐라고 부른다? 알칼리. 근데 얘네들은 성질이 금속이어서 그냥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가 18쪽인데 여기는 안정적이고요. 그 앞에 17쪽. 17쪽이라고 해서 이거 세로 줄인데 17쪽에 있는 애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불러요. 그냥 할로젠 원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할로젠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특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주기율표에서 전자 배치의 특징 요 정도만 얘기하면 화학은 끝나요. 여기서는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뭐 선행하면은 뭐 순간적으로 그런 거 얘기할 거야. 아씨, 나 화학, 큰일 났다. 나 지금 화학 조금 배웠는데 뭘 얘기 나오고 막 반응식 얘기 나와서 아씨, 나 뭘 잘 모르는데. 그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뭘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화학은요, 여기 말고 요 뒤에 단원에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범위쯤 되거든요. 그 뒤에 단원에서 화학을 배우는, 이 책에는 없어요. 이 뒤에 단원에서 화학을 2단원에서 배우는데, 2단원에서 화학은 중화하고 산화환원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조금 복잡해요. 그거 조금 복잡하니까 그때랑 화학을 좀 긴장하시면 되고 오늘은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주기율표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러분들 주기율표가 왜 좋을까요? 주기율표를 보면은 이 단원의 의의는 그거예요. 주기율표가 내가 원하는 원소가 몇 번이고 그 몇 번이 저 주기율표상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알면 넌지시 내가 얘의 성질을 알 수 있다. 주기율표는 그러한 성질들을 어떠한 특징들로 배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주기율표만 봐도 원소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기율표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중학교로 잠깐 돌아갈게요. 이게 중등에서 좀 잘못 배워가지고 대충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를 사실은 잘 모르면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원소와 대칭이 되는 게 화합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단어와 대칭이 되는 게 원자와 분자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아니면 대학생들한테도 똑같은 얘기인데 원소하고 원자가 뭐가 달라? 라고 물어보면 자, 원자하고 원소 모르시는 분 그러면 에이, 다 알죠. 막 이래요. 에이, 그거 모를까? 내가 대학은 어떻게 어떻게 컨닝해서 왔는지 알아? 뭐 그런 식이거든. 그래갖고 그러면 원소하고 원자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볼까? 그러고선 다들 뭐 그럼 이제 딴짓해. 아, 설마 나한테 시키겠어? 약간 이런 눈치? 그러다 거기 학생 이거 뭐가 달라? 원소하고 원자하고 라고 얘기하면 표정이 그때부터 약간 좀 애매해져. 아, 그거 약간 여러분들 표현할 때 그거 있어요. 약간 그건데? 그거 그럼 뭔데? 그러면 원자가 원자고 원소는 원소예요. 뭔 소리야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돼요. 뭔지 알죠? 여러분들 딱히 정의해봐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알 것 같은 그 느낌? 이거는 요즘 티니핑인가? 그것처럼 무슨 핑 하도 많아서 핑이 헷갈리는 거랑 똑같아요. 티니핑 몰라요? 요즘에 그 탕진템인데 그게 가사 탕진템이에요. 남학생들은 예전에 터닝메카드라고 있었죠. 터닝메카드 종류 겁나 많아요. 터닝메카드 알아요 혹시? 터닝메카드도 몰라? 그러면은 이거 생각하자. 그 포토카드 같은 거야. 돈 되죠. 비싸요, 그거. 그런 것처럼 터닝맥 카드가 그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걸 다 사야 돼. 심지어는 그걸 다 사는 애들도 있고, 그쵸. 근데 이게 남학생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티니핑이라고 있어. 티니핑. 끝내줘요. 핑이 종류가 겁나 많거든요. 몇백 개 되나 봐. 그거 다 사면 가사 탕진된다 그래서 탕진템이에요, 그게. 찾아봐. 티니핑. 참고로 우리 집 여자들 그거 봅니다. 티니핑.
낮에 우리 딸하고 저기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둘이서 티니핑 보고 있더라고. 재밌나 봐. 나 한번 봤는데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재미 되게 없어요. 아, 그 있어. 말도 안 되는 거 핑자 붙이면 돼. 뭐 있을까? 무슨 뭐 짝짝핑 그러면 저기 짝짝짝짝 그러고 나타나. 짝짝핑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핑 그러면 하여튼 이름만 갖다 붙이면 돼. 못난 핑 그럼 못난이 하나 나오는 거고, 예쁜 핑 그럼 예쁜이 하나 나오는 거고, 뭐 그래 하여튼간. 나중에 기회다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원소하고 원자 이게 뭐냐? 자, 구분 카테고리는 그래요. 원소냐, 화합물이냐. 즉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기는 남자냐, 여자냐. 이런 구분이라면 밑에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이런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자이면서 여자이다. 돼요? 그건 안 되죠. 중학생이면서 고등학생이다. 이건 돼요? 안 돼요. 이렇게는 안 돼요. 자, 그런데 남자이면서 중학생, 남자이면서 고등학생 이건 되죠. 여자이면서 중학생, 여자이면서 고등학생 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마찬가지로 원소이자 화합물은 안 돼요. 저는 구분법이니까. 그런데 화합물이면서 분자다. 뭐 이런 식은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이건 예시고요. 원소냐 화합물이냐는 성분상 구분이에요. 원자냐 분자냐는 모양상 구분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H2O.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H가 수소고 O가 산소냐를 모른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 그냥 때려치자. 요 정도는 알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H2O가 이거 물이다. 요건 좀 모를 수도 있겠다. H2O는 물이에요. 참고로. 그쵸? 친구한테 너 날 H2O로 보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럼 물로 보니? 미안해. 재밌을 줄 알고 해봤는데 재미없다. 내가 재밌을 줄 알고 해봤던 것 중에 애들이 별로 반응이 안 좋았던 게 마녀가 지팡이를 타고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 증가. 괜찮지 않아요? 그쵸? 늑대가 낙타났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하죠? 늑대가 낙타를 낳대요. 그쵸? 낙타의 엄마는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늑대예요. 미안해. 재미없다. 자, 그러면요. H2O가 물이에요. 자, 물은요. 어떻게 돼 있냐? O라는 입자 하나와 H라는 입자 몇 개가 두 개가 결합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입자 하나를 다 뭐라고 불러요? 원자라고 불러요. 입자니까, 모양이니까. 내가 입자, 모양이라고 불렀으면 얘 하나는 그냥 원자예요. 얘도 원자, 얘도 원자, 얘도 원자. 그런데 이 원자들이 만들어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죠? 이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분자라고 부르면 돼요. 모양상으로는 이런 하나하나 입자를 원자. 이렇게 원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든 걸 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런데 하필이면 여기에는 산소가, 여기에는 수소가, 여기에는 수소가, 여기에는 원소가 산소라는 원소와 수소라는 원소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산소랑 수소라는 원소가 결합해서 산소도 아니고 수소도 아닌 새로운 물이라는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물은 뭐가 되는 거냐면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성분상은. 자, 화합물은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를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물은요. 원자가 몇 개로 되어 있는 분자죠? 그렇지. 원자는 3개로 이루어진 분자다. 그리고 3원자 분자예요. 원소는 몇 개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보통은. 근데 사실은 원소는 몇 개니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러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책에는 원소는 몇 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원소는 몇 개? 원소는 2개. 원소는 몇 종류예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원소는. 자, 그러면 다시 또 H2. 수소기체는 수소라는 입자와 수소라는 입자가 결합했으니까 얘는 원자 2개가 결합된 분자니까 몇 원자 분자? 2원자 분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수소라는 원소가 결합해서 수소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화합물이라는 표현을 써야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원소예요 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이게 구분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저 기호 하나하나는 다 뭘 나타낸 거예요? 원소들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원소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원소는 거기 나와 있는 원소들이 있어요. 뭐 118가 뭐 110여 종이다. 뭐 거기 책에는 여러분들 책에는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약 110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디 책에는 118종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는 그냥 대충 그 정도 있어요. 이 중에서 몇 개는 자연계에서 찾은 거고요. 몇 개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상의 물질은 뭐만 있냐? 원소만 있어요? 아니죠. 화합물도 존재를 하죠. 그래서 세상의 물질은 원소의 종류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걔네들이 결합한 화합물도 있으니까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본자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수업이 이게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핸드폰을 좀 확인할 때가 있으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가끔 보면은 선생님 저 수업 시간이 몇 시인가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기 있다 보면은 어디 계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몇 시에요? 오늘 안 가는 날인가요? 오늘 지 수업 날짜인데 뭐 그런 애부터 시작해갖고 별 사람이 다 있어. 그 다음에는 또 뭐 있냐면 질문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 핸드폰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갖고 워치 요즘 안 차잖아요. 너무 울려갖고 워치를 못 차겠어. 근데 금단 현상이 생겼어. 워치를 안 찾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진동이 오죠, 자꾸. 그래갖고 워치를 다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근데 워치가 없으니까 단점.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어놓잖아요. 워치가 있을 땐 여기서 진동, 왔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워치를 안 차고 있으면 분명히 아무것도 안 왔거든? 근데 왜 진동이 오죠, 여기서? 근데 신기한 건 내가 손에 들고 있어, 핸드폰을. 근데도 진동이 느껴져. 근데 막상 보면 아무것도 안 왔어. 미친 것 같아. 가끔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 손에 안 들고 있으면 좀 불안하지 않아요? 뭔지 모르게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 나 오늘 아침에는 심지어 아침에 출근하는데 핸드폰만 들고 나왔어. 나머지는 하나도 안 들고 차에 갔는데 차가 안 열리는 거야. 왜 안 열리지? 근데 차키를 안 들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차키 간신 오늘 늦을 뻔했어. 근데 다행히 차가 안 막혀가지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71페이지 오늘 아웃라인만 잡을게요. 자, A. 원소와 주기율표고 원소. 거기 보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뭐라고 되어 있죠? 성분. 여러분 성분이에요. 모양은 원자냐 분자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성분이니까 원소의 대칭적인 얘기는 화합물이 되겠죠. 자,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소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원소로 분해된다는 소리는 걔는 뭐예요? 화합물이 되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약 110종이다. 자, 그런데 이게 웃긴 게 책에 그러면 시험 문제. 현재 알려진 원소는 110개 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오늘 새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잖아. 찾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약자를 꼭 붙입니다. 그 다음에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 물질을 구성하기도 하고, 즉 가장 대표적인 게 수소.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도 구성되어 있죠. 아니면 다른 종류의 원소들끼리 결합하여 뭐가 만들어진다?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에 비해서, 원소 개수에 비해서 물질의 종류는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이거 가끔 서술형으로 물어봐요. 물질이 더 많은 이유는 쓰세요. 그러면은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도 있지만 원소가 결합한 화합물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주기율의 발견이라고 되니까 조금 이따 할게요. 자, 3. 현대의 주기율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분당에 있다 보니까 주기율표 정도는 아마 주워 들었을 거예요. 어디 가서라도.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라도 주기율표는 주워 들었을 텐데, 자, 주기율표는 X축으로 뭐라 하냐? 1주기, 주기라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첫 줄은 1주기, 두 번째 줄은 2주기, 3주기 이런 식으로 주기예요. 그래서 우리 달력에 비하면요, 몇 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에 해당하는 게 주기다. 자, 그 다음에 세로는 아까 내가 뭐라고 썼죠? 여기 하나, 첫 번째 있는 거를 1조, 두 번째 있는 걸 2조, 세 번째 있는 것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원래 거기 보시면 숫자가 1, 2, 3, 4, 5, 6, 7, 8 해갖고 18번까지 써 있거든요. 세로줄로. 그런데 문제는 3에서 12까지는 원자번호 20번 내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자번호 20번까지만 기억하면 된다는 소리고 3에서 12조까지는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 따로 배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기율표를 축약해서 그리면 1족, 2족, 그 다음에 바로 몇 쪽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3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는 건 몇 족이다? 13족이다. 13족이에요. 3족이 아니라 세 번째. 알았죠? 20번까지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쵸? 피곤하죠? 이게 좀 그래. 이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요,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하면 잠도 안 오잖아요. 게임할 때 보면 잠 안 오잖아요. 재밌는 영화 볼 때도 잠 안 오고. 근데 재미없는 영화 보면 자죠. 이제 갱신했구나.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아바타 1편. 그거 보다 잤어요. 너무 길어. 와, 못 보겠어. 그 다음에, 저 이제 영화 새로 봤어요. 집사람하고. 싱글 인 서울인가? 그거 봤어. 그거 이동욱인가 뭔가 나오는 거. 봤는데, 요 근래 영화 오랜만에 봤는데, 그때 겁나 웃기는 게, 서울의 봄인가? 그 영화랑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관에서. 사람들은 다 그걸 쳐다보고 있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는 뭐 굳이 피 나오는 거 보기 싫어갖고 그걸 봤거든요. 극장에 낮 한 11시, 12시쯤 갔는데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단 둘이 봤거든. 근데 뭐 직원들한테 되게 미안하더라.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물론 앞에서 티켓을 이제 확인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어차피 관객이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냥 아무도 없더라. 그냥 들어갔어. 한참 보고 있는데 중간에 직원이 들어와서 약간 이런 눈치였어. 설마 사람 있겠어? 있네. 그러고 다시 나가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요. 그 다음에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새로운 단어를 알았어요. 여학생들, 영의정 신발. 이제 알았어요. 영의정 신발. 어그부츠. 어그부츠 약간 영의정 신발 같지 않아요? 그 조선시대 이런 거 보면은 막 신발, 영의정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 거기서 대사가 영의정 신발이 나오더라고. 한참 생각했어, 뭔가. 그래갖고 빵 터졌는데. 재밌더라, 영의정 신발. 자, 그러면은요. 이게 왜 했지? 피곤할까봐. 쓸데없는 소리 한번 해봤어요. 피곤할까봐. 그럼 요즘에는 핫한 거 뭐 있을까? 학생들 졸릴 때 할 만한, 피곤한 거 할 만할 때. 요즘 드라마 재밌는 거 뭐 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되나? 요즘 재밌는 게 없더라. 요즘 핫한 거 뭐 별로 없는 것 같아. 요즘 너무 잔인한 것만 많어. 넷플릭스 영화인가 이런 건 너무 잔인하더라. 짤만 몇 개 봤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기와 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3. 현대의 주기율표라고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되. 자, 원자 번호는 뭘로 구분하냐면 여러분들 원자 핵에 양성자가 있죠. 그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예요. 양성자가 2개다. 그럼 원자 번호 몇 번? 2번. 3개다. 그럼 원자 번호 3번. 그럼 다른 게 바뀌어도 원자 번호의 양성자의 개수만 같으면 같은 원소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원자 번호로 배열되어 있고, 자, 거기에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거에 밑줄 좀 거보실래요? 오늘날의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이에요. 원자 번호 순이에요. 그런데 이따 설명하겠지만 알고 계세요? 과거의 초기의 주기율표는 원자량 기준으로 해놨어요. 오늘날에는 원자 번호, 과거에는 원자량 기준.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 오늘날에는 뭘로 사용하고 있다? 원자 번호 순으로 하고 있다. 원자 번호는 핵 속에 있는 무슨 개수로 따진다? 양성자의 개수만 따진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만 따져요. 자,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 여기 세로줄. 족. 족. 여기서 말하는 족자가 무슨 말이냐면 발족자가 아니라 가족할 때 그 족자예요. 가족들. 왜 우리 여러분들 누구네 집 할머니 할아버지 팔순잔치 이런 거 사진 찍어 보잖아요. 그럼 가족들 이렇게 다 같이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은 특징이 하나 있다. 사람들이 되게 다 비슷하게 생겼어. 같은 가족이다 보니까 생김새들이 비슷비슷해. 특히 손주 손녀들이 생김새가 좀 비슷하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가족 사진 보면 이렇게 친숙한 그 느낌 있잖아. 우리 집은 대체적으로 눈이 커.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들 눈이 좀 크고요. 우리 집은 대체적으로 입이 커. 그럼 입이 좀 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특징들이 좀 있어요. 물론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족자 들어가는 세로줄이죠. 가로 말고 세로예요. 세로는 모순 성질이 비슷하다. 거기 보시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화학적 성질하고 대비되는 게 나중에 물리적 성질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주기율표의 족은 무슨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오늘날의 주기율표는 뭘로 구분되어 있다? 원자 번호로 구분되어 있다. 자, 다시 원자 번호,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 요거 두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랑 미스매치 나는 게 아까 얘기한 원자량 기준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물리적 성질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표현과 대비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족하고 했고요. 족은 1쪽에서 18쪽까지 존재를 하고요. 주기는 1주기, 첫 번째 가로줄을 1주기부터 시작해서 몇 개까지 있대요? 17주기까지를 구분합니다. 라는 표현을 썼죠. 7주기.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에서는요. 여러분들 왼쪽, 요쪽 그러니까는 좌측의 하단 쪽으로 갈수록 좌하 쪽으로 내려갈수록 무슨 성질이 강하다? 금속적 성질이 강하다. 그리고 우상 오른쪽 위쪽으로 갈수록 무슨 성질이 강하다? 거기 나온 것처럼 비금속, 금속이 아닌 자 세상의 물질을 금속적인 성질과 금속 성질이 아닌 것 비금속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왼쪽 하단은 금속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왼쪽은 금속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은 비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속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전기 잘 통하고 반짝반짝거리고 뭐 이런 성질들 있죠. 이런 금속 비금속은 그거 없다.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역사적 배경으로 가봅시다. 자, 주기율 거기 보시면은 이 주기율의 발견하고 이름이 데베라이너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 그 다음에 모즐리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거 말고 뭐 다른 이름이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나오면 그때 합시다. 거기 보시면 뉴렌즈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거는 나오면 그때 얘기할게요. 하나 덧입히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순서를 보시면은 데베라이너,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 그 다음에 모즐리예요. 자, 거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사람부터 알려드릴게요. 멘델레예프. 밑줄 준 거, 거기 별표 하나 한번 쳐보실까요? 1869년. 연도는 외우지 마시고요. 연도까지는 안 외워도 돼요. 여러분들 연도는, 여러분들 출생 연도나 잘 외우시고. 그치? 여러분들 출생 연도 가끔 보면 학교 생각났는데, 어렸을 때 보면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올해 몇 살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 나,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몇 살 됐지, 올해? 이러시잖아. 가물가물하시죠. 하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사기치는 줄 알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나이도 모를까? 그냥 생각해봤는데 가끔 요즘에 내가 그래. 나보고 몇 살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헷갈려. 내가 몇 살이지? 내가 몇 살이었지? 하고 헷갈려. 그냥 가만 기다려봐. 그리고 계산해야 돼. 내가 작년이 몇 살이었지? 재작년이 몇 살이었지? 하고 계산하고 아우 덧붙여. 이렇게 약간 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나이가 좀 더 헷갈리죠. 무슨 나이 해가지고 뭐 속된 말로 현 정부 정권 이름 얘기하면서 하는 나이도 있고요. 그래서 만 나이도 있고 이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나이가 헷갈려요 요즘에는. 그리고 저 한 번은 또 그래서 내 나이쯤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나이로 물어보기 좀 헷갈리면은 몇 년생이세요라고 물어보거든요. 아, 내가 몇 년생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 그리고 한 번은 동사무소 가서 주소를 쓰는데 주소도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그러면 주민번호 기억 안 나는 거 획기적이지 않아요? 주민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잠깐만요. 민증은 이제 본인 확인한다고 민증을 줬어요. 저 민증 다시 좀 줘보세요. 그랬어. 이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민증 보고 주민번호하고 주소를 적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의심스러웠나 봐. 내가 코로나 때 마스크 이렇게 쓰고 있었으니까. 저기 본인 맞으세요? 그러는 거야, 갑자기 또. 아까 본인 확인했어. 마스크 내려서 분명히. 마스크 잠깐 내려보세요. 본인 맞으시네요. 이랬었는데 다시 또 이 사람이, 이 새끼 뭐지? 약간 이런 눈빛. 그래갖고, 본인 맞으세요? 네. 저기 죄송한데 마스크 한 번만 다시 내려보실래요? 본인 맞는데? 이러는 거야. 약간 뉘앙스가 이런 거지. 이거 바보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근데 헷갈려. 헷갈려. 정말 헷갈려. 여러분들 집에 들어갈 때 주소 기억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치? 가끔 친척집 갈 때 그러잖아. 자주 가는 친척집 가면 경비실에서 차 들어갈 때 보면 몇 호 가세요? 그러면 몇 층이더라? 10층인데? 거기 몇 호지 거기가? 그래서 헷갈려. 저쪽 동인데?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 아저씨가 약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 왔나 보다 하는 거.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멘델레예프 이름은 꼭 기억해 주세요. 멘델레예프의 요지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를 제시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를 제시하였다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주기율표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에 사용하는 주기율표의 기본이 되는 주기와 조기라는 걸 나눠서 표로 나타냈다가 멘델레예프의 의미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당시에 알려진 63종의 원소들을 자, 그냥 밑줄 보세요. 원자량. 아까 내가 구분하라 그랬죠. 원자 번호가 아니라 멘델레예프까지,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원자량 기준이에요. 그럼 원자량 기준이에요. 원자 번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지금. 오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의의는 뭐냐? 주기하고 조기라는 걸로 과감하게 나눴다. 그럼 그 당시에 다 알려진 게 아니까 63종만 알려졌으니까 모르는 원소들이 있었겠죠? 그럼 그곳은 과감하게 빈칸으로 놔뒀다. 자,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다시 원자량 기준으로 주기와 족을 나눴고 그 당시 알려진 원소를 배치했으며 주기하고 족이 안 맞는 애는 과감하게 빈칸으로 놨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전에는 사람들이 원소를 찾을 때 그냥 망망대해에서 그냥 뭔가를 찾았다면 주기율표가 제시된 다음부터는 빈칸이 뚫렸잖아요. 그럼 얘는 이러한 주기에 이러한 조기에 있으니까 이런 성질을 가질 거네. 이 성질을 찾는 애들을 찾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원소를 굉장히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기율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씩 찾았다면 주기율표가 나온 다음부터는 지도가 만들어진 거죠. 내가 어딜 찾아보면 되겠다라는 어떠한 성질을 찾으면 되겠다는 지도가 만들어져서 그때부터는 빠르게 원소를 찾았다. 하지만 뭐가 기준이다? 원자량 기준이다. 그래서 뭔가가 잘못됐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그 밑에 이렇게 써있죠. 몇몇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을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 멘델레예프 밑에 보면은 왜? 원자량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원자량 기준이니까. 자, 그 옆에 보면 모즐리. 자, 모즐리란 사람은요. 멘델레예프가 제시한 주기율표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딱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원자량 기준이 아니라 드디어 뭘 기준으로 바꿨다? 원자 번호 기준으로 바꿨다. 즉, 그 당시에는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멘델레예프 시절만 해도 원자량밖에 구분을 못했는데 기술이 발달해서 아마 거기 보시면 1913년이라고 되어 있죠.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엑스레이 분석기법이 발달하면서 양성자, 즉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양성자 기준인 원자 번호로 주기율표를 재배치하였다. 그래서 성질이 주기하고 족에 벗어나는 것들을 많이 개선시켰다. 100%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해서 오늘날 주기율표의 원자 번호 순으로 바꿨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멘델레예프는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제시했다. 주기와 족으로 나눴다. 하지만 원자량을 기준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 당시에 한계. 모즐리라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모즐리는 엑스레이 분석 기법을 통해서 이건 몰라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원자 번호 순으로 주기율표를 재배치했다. 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되베라이너는 거기 보시면 새쌍 원소설이거든요. 그게 거기 보시면 그건 이름은 몰라도 되고요.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가 존재하며 그 다음에 이 원소 거기 보시면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이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따지면 돼요. 같은 족의 순서대로 3개. 하나, 둘, 3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죠. 같은 족의 3개가 존재라고 그럼 이 3개는 같은 족인데 만약에 1족이에요. 1족인데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 얘는 4주기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같은 족이니까 성질이 비슷한 3개의 원소라는 표현이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원소가 존재하며 이 원소들의 원자량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다. 즉 얘하고 원자량의 평균값이 얘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새쌍 원소설인데 새쌍 원소설은 거기 보시면은 되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은 무슨 족? 같은 족끼리. 즉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오늘날의 같은 족에 해당하는 애들끼리 이 소리예요. 얘네들끼리 어떠한 특징을 갖더라. 그래서 원자량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자량을 뭐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원자량이 뭐 4고 얘가 원자량이 6이면 얘는 원자량이 얼마? 5일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 뭐 요 정도예요. 원자량을 예측한 거예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같은 족으로. 자, 그래서 오늘날의 주기율표 얘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72페이지에 가시면 요거까지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72페이지에 가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 못하는 분은 없겠죠? 그냥 막연하게 금속,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금속. 그 다음에 비금속,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비금속 맞아요. 자, 그래서 주기율표의 왼쪽 금속, 오른쪽 비금속.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비금속에서는 자,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이 끝에 수소가 존재하는데 수소는 비금속이에요. 금속이 아니에요. 왼쪽에 있지만 수소는 비금속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뭐 성질들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원소들 누군지 나와 있죠. 그걸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갖고는 안 틀립디다 보니까는 요 정도는 상식선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 할로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얘기할게요. 오늘이 2월 20 며칠이죠? 4일인가요? 벌써 24일이에요. 그 다음에 숙제로는요. 그냥 이거 하나 하자. 72페이지 그거 개념 수습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죠? 그냥 거기까지 푸는 걸로 합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수업 쉬는 시간 없이 논스톱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는 1시간 45분. 떠든 새끼도 힘들었겠다.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10분 좀 너무 짧고 15분 쉬었다가 아니면 쉴 거 없다 하실 거 없으면 다시 앉아서 그냥 문제 풀면 돼요. 그래서 저 어디 안 가고 여기 있을 테니까 문제 풀면서 계속 질문하고 그 다음에 채점 주기 좀 짧게 가져가요. 알았죠? 괜히 모르는 거 갖고 그냥 디립다 풀고 있지 말고 채점 좀 하시고 답지 혹시 미친 척하고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답지 하나 더 뽑아왔으니까.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